자, 마인드워크 오늘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인지 두뇌과학의 이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혼자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이력이 좀 독특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심리학에 뜻이 생겨가지고 비행을 하시다가 이제 수인제 두뇌과학에 합류를 하게 되셨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대학원생 학생이기도 합니다. 장지수 실장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잠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지수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되니까 기분은 어떤가요? 설레기도 하는데 정말 아무 말 대잔치 네. 할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게 뭐 대학원생의 특권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자리는 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네. 대학원생으로서 어떤 탐구열이 뿜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마인드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마인드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마음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하면은 저는 요즘에 뭐 마인드 세팅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많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대중적으로 쓰이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떠세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네.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멘붕할 때도 멘탈 얘기하는데 저는 멘탈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무거운 느낌이 좀 드는데 반해서 마인드는 그래도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뒤에 워크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사님, 그러면 네. 마인드 워크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개념 그러니까 되게 뭐 거창해 보이는데 뭐 학술적인 개념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부 때는 철학 같은 걸 좀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 아무래도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뭐 그게 철학이 됐건 혹은 심리학이 되었건 혹은 뇌과학이 되었건 어떤 우리의 마음속을 좀 두루두루 살피면서 산책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제 마음의 어떤 일종의 지형도 좀 지도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저희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그리고 장지수 실장님과 함께 다양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높은 산맥도 있고 이제 계곡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의 굴곡진 지도들을 우리가 읽어내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저희가 내비게이션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지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인드워크라고 하는 표현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생각이 지도라고 표현하시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의 지도라고 하는 책은 동양인이랑 서양인의 좀 사고방식을 다룬 책이기는 한데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생각에도 정말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또 갖고 있는 지도의 형태도 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남자가 원래 갖고 있는 지도랑 여자들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지도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주제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인드워크를 이제 하는 필요성이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마인드라는 그 뜻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잖아요. 네. 멘탈이랑 좀 뭐가 다를까? 근데 제 생각에 멘탈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상황에 내가 몰입을 할 때 필요한 게 좀 멘탈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이 잘 안 풀리면은 멘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인드가 뭐 붕괴됐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잘 안 붙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라는 게 조금 더 폭넓은 느낌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걸 조금 추상적으로 하면 저는 약간 마인드를 이해하는 게 일종의 초능력을 이해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인드워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는 원래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일종의 초능력 같은 게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있는 거는 사실 일종의 텔레파시라고도 어떤 사람은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어떤
비언어적인 단서들, 저 사람이 뭐 눈끝이 어떻다, 입꼬리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읽어내면서 저 사람의 기분을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이 정말 신기하게도 인간한테 고유한 능력이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긴 하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좀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네. 소장님이 굉장히 AI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네, 뭔가 상대의 그런 뭐 감정이라던가 그런 걸 네. 잘 읽어내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장님은 네.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언어나 감정의 그런 이면의 것들을 잘 보시는 편인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는 그래도 자신 있다고 이상하게 예전부터 좀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표정을 보고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근데 그때는 당연히 뭐 이런 걸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왜 알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뭐 네. 그런 경험들은 계속 해왔던 것 같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지금 결과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게 더 정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좀 연습 아닌 연습이 됐던 게 제가 영화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본다는 거는 결국 나랑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캐릭터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영화 보는 것도 나름대로 마인드를 연습하거나 읽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안 그래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혹시 그 하트 시그널 뭐 이런 연애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한번 원인가 네. 끝까지 정주행한 적 있었어요. 네. 저는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핫스이 계속 정주행 중이기는 한데 네. 와이프도 그걸 보는 걸 엄청 좋아하고 저도 이제 마이크도 그 제목 자체에 시그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거기에 나온 이제 그 게스트들이 마음을 추측하고 그게 이제 주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서 하트 시그널 같은 프로그램도 좀 굉장히 마인드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일종의 교재? 뭔가 좀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은 네. 막 9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거든요, 소장님. 근데 네. 저는 실질적으로 제 남자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저 남의 연애는 잘 보는데 본인의 연애를 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장님? 네. 그쵸.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볼 때에는 저희가 사실 어떤 맥락들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남자가 B라는 여자랑 왠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거의 단서를 쭈루룩 나오니까 저희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저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사후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근데 내 감정은 정말 제한된 상황에서만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상황의 논리를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별로 안 좋다가 뭐 치킨 먹으면 갑자기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게 어떤 말로 딱 표현되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우울해라고 하는 감정이 처음과 시작이 딱 되게 뚜렷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모습을 바꾸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내가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자각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그 모호한 감정을 마치 안개처럼 뿌옇게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의 연애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있는 반면에 내 감정에 대해서는 말로 콕 집어서 추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감정과 관련해서 좀 멋진 표현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뇌과학에서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좀 이력이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 원래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인데 뇌과학에 정말 꽂혀가지고 예,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분이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그 감정은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사회적인 옷을 입혀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동물이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는 어떤 생물학적 신호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배고파서 뭐 지금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짜증이나 감정을 내 생물학적 상태에 덧붙인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한 감정에 대한 정의를 듣고 꽤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초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물과 다르게 그러니까 동물들은 앞에 놓여있는 상황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반면에 우리는 어떤 말로만 전달 들어도 그 상황이 사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정말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도 있고 거꾸로 내 마음에서 몸에 즉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요 양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오늘 녹음을 하러 걸어오는데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지하철 내렸는데 막 그 떡볶이 파는 포장마차들이 쫙 질비해 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 냄새를 맡으면서 네. 그래서 그 떡볶이가 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막 계속 팔팔 끓여가지고 막 자글자글하고 저는 그리고 야끼만두 폭 졸여져 있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 예를 들어서 장재수 실장이 모르긴 몰라도 입에 침이 좀 고이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바로 마인드가 갖고 있는 나는 지금 상황을 전달했을 뿐인데 심지어 우리는 냄새도 안 맡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침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우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가장 쉽게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달되는 화학 물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극한 경우에는 마약으로 이제 중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좀 정제된 형태로 나가면은 약물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신체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좀 틀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외부에서 오는 거 말고 우리 몸에서 자체 분비해내는 그런 물질들. 도파민. 네, 맞습니다. 역시 그 도파민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도파민 아니면 뭐 세로토닌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경우는 그 물질들이 우리 뇌에 뿜어져 나오기만 해도 우리가 진짜 순식간에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행복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즉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호르몬에 의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들이 되게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더욱 조금 생물학적인 뇌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을 둘 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인드워크를 통해서 실생활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예시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하트 시그널 이야기를 했듯이 마인드를 잘 워크를 해서 생각의 지도를 잘 읽어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지도도 제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직장 생활도 잘할 수도 있고 혹은 연애의 고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비약이 섞여 있긴 하지만 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워크가 네.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선천적으로 이게 잘 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을 보통 이제 신경과학자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이 없을 때를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이걸 이제 마음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마인드 블라인드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서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조금 과학적인 사실들이 있는데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니요, 저는 안 키워요. 네. 반려동물을 이제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그럼 동물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너무 군대 같은데. 네. 네. 좋아해요. 네. 그럼 동물 뭐 좋아하는 동물 뭐 고양이 좋아해요. 고양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고양이 눈이랑 사람 눈이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에. 다양성이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어떤 점에서요? 슬픔, 네. 기쁨, 즐거움에 대한 눈빛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네, 네, 근데 네. 고양이는 알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귀여워하는데 강아지 눈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막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자 중에 사람의 눈이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네. 사람의 눈은 다른 동물의 눈과 가장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어디냐면 부분일까요? 검은 자와 흰 자의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흰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다른 동물에 비해. 그러니까 강아지 가만 보면 맞아요. 흰자 잘 안 보이잖아요. 개눈. 그렇죠. 강아지들은 거의 흰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인형 눈 같죠. 네. 인형 눈처럼 그냥 딱 까만색밖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왜 흰자가 많을까? 지금도 이제 상주 실장이 눈을 이쪽으로 돌렸는데 그러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눈을 돌려서 이쪽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보고 싶어져요. 왜냐면 여기 뭔가 있다라는 나한테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즉 흰자와 검은자의 요 비율에 따라서 이 눈동자 움직이는 방향이 되게 잘 읽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소장님 약간 선배관들은 그럼 더 뭐 더 잘 보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 그런 식의 비율 차이 때문에 눈동자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거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예측하기 위해서 인간은 눈동자, 그래서 눈 맞춤이 되게 중요하죠. 신기하네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눈빛을 일단 안 쳐다봅니다. 네, 그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네. 장비가 있는데 그 이제 신생아부터 한 12개월 정도 된 아이부터 이제 머리에 이렇게 씌우고 앞에 네.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눈동자가 상대방 어디를 보는지 추적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폐 스펙트럼을 갖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엄마 혹은 아빠의 눈, 코, 입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사이에서만 아이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진단 혹은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뺨을 본다거나 귀를 본다거나 턱을 본다거나 그러니까 얼굴을 보긴 보는데 다른 지점을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감정 읽어내는데 턱선이라든가 귓볼이 얘기해주는 정보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마치 표정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연구를 통해서 반대로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반대로 눈 마주침이라던가 표정을 읽는 게 훨씬 더 풍부하겠구나. 예,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이제 많은 발달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아이들 다른 사람이 감정 읽어내는 게 발달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3년 동안 끼고 살았으니까 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사회적 단서를 코 찡긋거리는 거나 입 모양을 보고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사회성 발달 지연, 특히나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20년 후에 사회가 혹시 이런 좀 전반적으로 사회성을 읽어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생각의 지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책 가운데 한 권인데요. 이제 이 책은 리처드 니스벳 교수가 썼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목에서 드러나다시피 우리의 마음속 지도, 말 그대로 생각의 지도를 동양과 서양으로 나눠가지고 동양인의 사고방식과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재밌게 이야기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어떻게 사고방식이 다른지, 그래서 동물 가운데 소, 닭, 풀, 요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 세 가지 사물 중에 서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서양인들의 대부분은 닭하고 소를 연결을 했고요. 동양인의 대부분은 소하고 풀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서양인들은 닭이랑 소가 동물이라고 하는 이 범주 자체에 더 초점을 두었던 반면 동양인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와 같이 관계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재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영어와 중국어 둘 다 유창한 홍콩인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했더니 영어로 이제 막 수다를 떨다가 동일한 과제를 내줬을 때 그때는 소하고 닭을 묶는 답변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수다를 떨다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이때는 소와 풀을 묶는, 즉 관계에 집중하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스벳 교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동양인들은 확실히 관계를 중요시하는구나. 그래서 마찬가지 맥락에서도 엄마들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에도 서양인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여기 봐, 이 자동차는 빨간색이고 이건 사다리야, 이런 식으로 그 명사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반면에 동양인 엄마들은 우리 이거 봐라, 여기에 자동차가 지금 우리 애기한테 가고 있네. 그러니까 뭔가 아기하고 장난감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강조하는, 즉 놀이 형태에서도 큰 차이가 보였다라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스벳 교수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풍부하게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게 되게 발달해야 될 시기에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거의 마스크 쓴 것만 보고 있던 아이들이 좀 성장했을 때 세대는 실제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약간 걱정스러울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설문검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기간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무 길어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뭐 한 6개월, 뭐 9개월, 그러니까 1년 안쪽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년이면은 정말 발달적으로,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3년이면 정말 애가 엄청나게 훌쩍 커버리죠. 그리고 발달 심리학에서는 반드시 발달 단계마다 밟아야 되는 스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아이들은 밟아야 될 스텝 몇 단계를 사실 건너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집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 배밀이를 하고 뭐 일어났다가 넘어지는 연습을 여러 번 해서 내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들 혹은 근육을 써야 되는 어떤 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갑자기 뒤집기 하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걷게 된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삭제됐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서는 걷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겁니다.